볕이 좋다. 권영감은 손으로 햇살을 받아본다. 손이 금세 따스해지는 것 같다. 고개를 돌려 먼 산바라기를 하고 앉아있는 손영감을 쳐다보지만 손영감은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담벼락이나 진배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늘 보던 그 풍경이다. 고요하다. 고요를 깨뜨리며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진다. 보나마나 그 녀석일 것이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조용한 마을을 휘젓고 가는 이 과장 녀석. 저 우라질 놈은 왜 또 왔어? 손영감이 마뜩지 않은 투로 중얼거린다. 날씨 한번 좋다. 어르신들 해바라기 나오셨나봐요. 건강들 하시죠? 왜? 구들장 지고 있어야 니놈 속이 시원이야?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지는 그냥 잘들 계시나 한 바퀴 돌아보는 참인데요. 누가 니놈더러 우리 안부 챙기랴? 다시는 이 동네 훨씬도 말어. 소금을 확 뿌려버릴라니께. 괜히 역정이셔. 들어가셔요. 볕이 좋다지만 아직 바람이 차니께. 이 과장이 멋쩍은 웃음을 빼물고는 휑하니 달아나 버린다. 왜 그려? 아침 먹은 거 얹히겠구먼. 꿈자리도 뒤숭숭헌디 저놈의 저승사자 낯짝을 보니 괜히 우라가 치밀어서 그려. 저승 갈 날도 머지않았는데 저승사자랑도 안면을 더 놔야지 왜 그랴? 누가 뭘로? 손영감은 애꿎은 손바닥만 싹싹 비빈다. 백악관 장례식장에 영업을 뛰는 이 과장을 늙은이들은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요즘은 초상이 나기가 무섭게 장례식장마다 서로 장례를 유치하려고 온갖 연주를 동원하며 난리법석이다. 그 중에서도 이 과장이 제일 부지런을 떨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 늙은이들 안부를 살피는 이 과장이 늙은이들에게는 꼭 저승길을 재촉하는 저승사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이다. 손바닥만한 읍내에 장례식장이 무려 4곳이다. 하나뿐이던 장례식장이 꽤 잘 된다는 소문이 돌더니 금세 여기저기 장례식장이 들어섰다. 지난 봄에 문을 연 백악관 장례식장은 원래 결혼식장이었다. 읍내의 결혼식장 또한 3개나 되는 데다가 새로 지은 읍민회관에 삐까뻔쩍한 결혼식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파리를 날리자 간판을 바꿔단 것이다. 결혼식장의 자잘한 일을 맡아보던 이 과장도 덩달아 장례식장 영업사원으로 명찰을 바꿔달 수밖에 없었다. 젊어 한때는 장바닥이 비좁다고 어깨를 들썩이며 난채를 하던 놈이 신세가 쪼그라져도 모양나지 않게 쪼그라든 꼴이라니. 이 과장 애비하고는 술잔 깨나 나누던 사이였다. 그리 허무하게 먼저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찌감치 장사에 눈을 떴던 친구는 쌀장사로 돈 푼깨나 만졌다. 어쩌다 막걸리 한 사발 사먹는 외에 그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차곡차곡 쌓여서 논이 되고 밭이 되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을 것이다. 친구가 간이 안 좋다고 한 지 몇 달 만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뜨자 몇 달 안가 마누라마저 영감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애비 덕에 하는 일 없이 빈들거리던 아들은 은근히 동네의 걱정거리였다. 애비가 애면글면 모았던 전답은 물색 없이 다방을 합내, 술집을 합내 하면서 쏠랑쏠랑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 재산을 털어먹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로 솔가를 하더니 지지난 겨울에 식구는 어쩌고 저 혼자 내려왔다. 밉상이라 해도 지난번 운말에 초상이 났을 때는 이 과장이 아니었으면 신문에 날 만한 기막힌 일이 생길 뻔했다. 촌동네는 너나 없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태반이다. 그날따라 온 동네가 2박 3일로 단풍놀이를 가는 바람에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던 것이다.
고랑고랑해서 따라 나서지 못했던 방골레가 혼자 숨을 거둔 것을 이 과장이 동네 순시를 하다가 발견하고 초상을 치렀다. 누가 봐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발 한 짝은 저승에 걸치고 사는 촌 늙은이들이 그를 저승사자 보듯 달가워하지 않는 걸 탓할 마음 또한 없는 권영감이었다. 내일 뭐혀? 하긴 뭐려. 한양 그날이 그날이지. 별 다른 일이 있나? 왜? 나도 어디 쓸 데가 있는겨? 별일 없으면 나랑 영동에 나가볼텨? 왜? 거기 어디 참한 과수댁이라도 있랴? 이 객적은 소리 하덜 말어. 내 나이가 몇인데 과수댁한테 맴을 뺏겨? 왜 이랴? 아직 80 되려면 떡국을 10그릇이나 더 먹어야 하는구먼. 여차지 가면 곰백살 사는 거 일도 아닌 판에 그 긴 세월을 어찌 살아내려고 그려. 지난번 뉴스에서도 나왔잖는가배. 100살 먹은 할배가 세장가 들었다고. 거참 엉뚱한 데 찍어 붙이지 말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듣기나 하고 나설랑 뭔 소리를 혀도 혀봐. 그 양반은 특별한 양반이고 나 같은 촌 무지렁이는 그저 시킨 대로 살다가 오라고 하면 냉큼 가는 게지. 저렇게럼 저승사자가 들락거리니 뭐잖아 기별이 오겠구만 그려. 멀쩡한 남의 집 가장을 왜 자꾸 저승사자로 내몰긴. 그러지 말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어르시니께. 아이고 친구 아들이라고 역성 드는 것 좀 보라지. 웬만해야 말을 않지. 어디서 초상이 났다 하면 쉰밥에 파리 꼬이 듣기 달려드는 꼴을 보면 에휴 더러워서. 어쩌다가 촌인심이 이리도 팍팍해졌는지 모르겠다. 자라바위 살던 동철어미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목을 맸을 때도 가관이 아니었다. 읍내의 내 장례식장에서 이리저리로 연줄을 넣어 어찌나 이장을 들볶아댔던지 나중엔 아예 이장이 휴대폰 배터리를 빼서 내팽개쳤다는 거였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상갓집에서는 대체로 이장의 의견을 따르는 법이어서 장례식장 영업사원들은 어떻게든 이장을 구슬리려고 갖은 수를 다 썼다. 권영감은 이 과장의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친구에게는 단 하나뿐인 귀한 자식이었는데 남에게 그런 소리나 들으면서 먹고 살겠다고 너부대대한 얼굴 가득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꼴을 보면 뭐가 얹힌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곤 했던 것이다. 늙을수록 사람 노릇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옛날에야 장죽 물고 뒷짐진 채 헛기침이나 하면 어른 대접을 해주었지만 요새 세상은 영 거꾸로 돌아가는 형국이라 늙은이라면 어린애들은 일단은 얕보는 눈치가 역력해 되레 젊은 것들 눈치를 보느라 눈이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다. 돌고래만도 못한 인생이여. 뜬금없이 돌고래는 뭐고 느닷없이 영동에는 왜 가자는겨? 자네가 먼저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나도 뭔 말을 할래다가 잊어불었어. 남의 말을 싹둑 자르고 들어오는 고놈의 버르장머리는 죽어서나 고칠래나? 저번에 서울 애들 집에 갔을 때 말이여. 다들 나가고 촤일 우두커니에 앉았기가 거시기여서 서울대공원에 가자놨겠어. 호랭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심심찮긴 한데 그게 그런 게 말이여. 참 쓸쓸하대. 옆에서 제잘되는 것들은 죄다 애들 데리고 온 젊은 것들 뿐이여. 늙은이 혼자 댕기는 건 나뿐이더라고. 그래서 돌고래 쇼를 구경했지. 돌고래 쇼? 그거 재밌었겠네. 나도 좀 데리고 가지 않고. 이거 봐 이거. 또 남의 말을 자르고 들어오네 그려. 좀 잠자코 있어봐. 또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했더라? 맞아. 돌고래 쇼. 거기도 애들 제잘거리는 소리로 꽉 차서 어지러울 지경인데
30분을 지달려야 한다는구먼. 멀뚱히 앉았는데 옆에 젊은이가 제후 서너 살이나 됐을까 말까 한 제 아이한테 그러는겨. 돌고래가 참 머리가 좋대야. 50마리, 100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데 이동할 때는 아주 질서가 정연하다는구먼. 맨 가생이는 기운 센 순놈이 자리 잡고서 그 안에는 암놈이, 맨 안쪽에는 새끼들을 에워싸듯이 떼를 지어 이동한다는겨. 새끼들은 어미가 일으킨 너울을 타고 수월하게 헤엄을 친다대. 어쩌다 새끼가 죽어도 얼른 버리지 않고 몇 날이고 데리고 댕기다가 버린다는겨. 공연실이 눈물이 나대. 손녀감네 손자 녀석들 생각도 나고. 애미라는 것들이 어찌 그리 야말머리 없이 새끼를 내팽개주고 주랭랑을 치는 건지. 돌고래 보기가 부끄러워서 쇼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나와버렸다니께. 영물이구먼. 사람보다 나서. 요새 사람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게. 나부텀도 사람 노릇 못하고 산 지가 오랜걸. 등짝에 한기가 든다. 그만 일어서야겠다. 권영감은 기지개를 한번 켜고 일어선다. 왜 이러소? 하다만 얘기를 마저 혀야지. 뭔 얘기를 혀? 다 혔구먼. 갈 데라고는 딱 한 군데라니께. 내일 영동 가자며. 아 참, 그랬지? 응, 갈텨? 왜 가는지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친구가 좋아야 친구가 장에 가면 걸음지다가도 따라 나서지만서도 자네같이 오락가락하는 친구 따라가다가 곧장 황천길로 들어설라. 직방으로 가면 좋지 뭘 그랴. 갈려? 돈벌이가 될래나 해서. 자네는 돈 아쉽지 않자뇨? 돈이라면 내가 아쉽지. 소일거리도 되고 돈벌이도 되고 하면 좋지 뭘. 벌러지가 돈이 된다네. 벌러지? 뭔 벌러지? 자네도 들어봤을걸? 사슴벌레니 장수풍뎅이니 하는 거 말이오. 영동에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있디야. 가서 좀 둘러보고 할만하면 볼까 해서. 근데 나는 실은 비단벌레를 키워봤으면 혀. 헌디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이 없대나 봐. 일본에서는 누가 키운다고 하는 걸 얼핏 텔레비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보호곤충이라서 날라댕기는 걸 잡아다가는 벌금을 오지게 문다나 봐. 근데 나는 그 등딱지가 하도 예뻐서 키워보고 싶단 말이지. 제표 간다며. 몰래 키우면 되지. 왜? 자네가 꼬아바치려고? 왜 이려? 나는 구경도 못한 벌러진데. 벌러지고 모시고 가네 어쩔 거요? 운말 저수지를 관광지로 꾸민다는데 둘레길인지 올레길인지 그게 유행이라며. 예전에 우돌이 나무하러 댕기던 길을 따라 저수지 가생이 쭉 둘러서 길을 새로 낸다대. 자네는 반대 아니요? 나는 반대요. 공연실이 서울 사람들 들락거려 봤자 동네에 바람이나 들지. 뭔 좋은 꼴을 보겠어? 우리가 반대한다고 군에서 아유 그러슈 하겠네. 다 부질없는 짓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하겠지. 왜 이랴? 우리 동네 일인데 우돌이 알아서 해야지. 군이면 다요? 저쪽 동네 귀농한 젊은 축들이 앞장서서 추진한다더만. 우리 동네야 늙은이들 맥가구래서 무슨 힘을 쓰겄어?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아뇨.
가만히 앉았다가는 동네 다 배려나서 안 돼요. 어쩔 건디? 나 혼자서 데모라도 할 거요. 데모? 그거 재미지겠구먼. 헐라면 같이 해. 심심한데 잘 돼야구먼 그랴. 왜? 영동은 안 가? 뭐 꼭 혀보겠다는 건 아니고 상갓집 개마냥 빌빌거리고 다니는 이 과장 꼴이 안 돼야 보여서 일을 맹글어 볼까 하던 참이요. 아이고 오지랖이 운말 저수지구먼. 냅둬. 지 알아서 살 테니께. 붕붕거리고 다니는데 재미 들린 것 같더구먼 뭘. 볼에 닿는 바람이 상쾌하다. 예년에 없이 영하 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3월이지만 경칩이 지난 지가 언젠가. 벌써 바람이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멀리 아롱대는 게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건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섭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인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헬멧을 벗어버리면 얼굴에 닿는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겠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지섭이 군단 위의 동네 지킴이라면 이맘때쯤 동네 어귀마다 한둘씩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예절 지킴이에다 안전 지킴이다. 그 양반들 눈에 띄는 날에는 어김없이 일장 훈시를 듣고서야 그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 지섭은 한숨 대신 길게 휘파람을 뽑아본다. 한결 기분이 나아진다. 오늘따라 동네가 고요하다. 온 동네가 어디로 관광이라도 떠났을까. 진작 오토바이 소리를 마중 나왔을 개새끼들마저 낮잠에 들었는지 잠잠하다. 지섭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걸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 요량을 한다. 어디서 가냘픈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쳐 넘어가는 소리다. 순말 할매의 집인 것 같다. 빼꼼히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내다본다. 아가, 왜 그려? 어디 아픈겨?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방 안으로 돌린다. 지섭은 아이를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순말 할매가 눈을 감고 꼼짝 않고 누워있다. 아줌니, 정신 차려요. 아휴, 이를 어쩐디야? 지섭은 서둘러 119에 전화를 넣는다. 큰일이다. 동네가 텅 비어있는 걸 보니 해토머리에 모두 관광을 떠난 게 분명하다. 순말 할매를 119에 실어보내고도 지섭은 난감하다.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다. 지섭은 아이에게 두툼한 겉옷을 찾아 입히고 오토바이 안장에 앉힌다. 울기도 지쳤는지 아이는 지섭이 하는 대로 앙탈을 부리지는 않으니 다행이다. 하기는 어른이라고는 이 남모르는 아저씨뿐이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깨달은 게 분명하다. 아랫말은 어떤가 모르겠다. 지섭의 오토바이를 앞질러서 군내 버스가 아랫말 입구에 선다. 양손에 검은 비닐봉투를 든 권영감이 지칙거리며 버스에서 내린다. 지섭에게는 아버지 같은 어른이다. 지섭은 얼른 오토바이를 세우고 뛰어가려다 멈칫했다. 앞에 앉은 아이가 흘끔 지섭을 올려다보았다. 읍내 갔다 오시나 봐요. 뭘 그리 많이 사오셔요? 보건소 들려서 혈압약 좀 타오고 꽃이 나왔길래 2개 샀어. 제라늄이네요. 색깔이 여간 곱지 않네요. 꽃이 화사하니 이쁜데다가 집안에 두면 사시장철 쉬도 않고 꽃이 피죠. 냄새가 약간 고약하긴 하지만서도 여름에는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다니까 좋은 거죠. 이게 제라늄이요?
자네는 아는 것도 많으이. 근데 웬 언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르신, 이 언네 좀 잠깐 맡아주셔요. 네 집 언네를 내게 맡기는겨? 나는 언네 못 봐. 딴 데가 알아봐. 그러지 말고 잠시 돌봐 주셔요. 운말 순말 할매네 언넨데 쥐도 어찌게 된 언넨지 몰라요. 할매가 쓰러져 계시는 걸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드리고 애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오는 참이에요. 순말 할매가? 오늘 아래 운말 몽땅 온천 갔는데 그냥 반도 안 갔던가 배. 막내딸이 이혼했다더니 애를 맡긴 게로구먼. 요즘 것들은 도통 참지를 아니여. 평생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게. 그냥저냥 사는 게지. 그러고 이혼을 했으면 했지. 새끼는 왜 할매한테 팽개치는겨? 에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할매가 복장이 터져 쓰러졌구먼 그려. 병원에도 가봐야 하고 할매가 정신 들었으면 자식들한테 연락도 해야 하고 바빠요. 좀 부탁해요. 지섭은 아이를 번쩍 들어서 권영감 앞에 떨궈 놓고 오토바이 시동을 건다. 아이가 지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 아가, 할아버지하고 있어. 아저씨가 사탕 사다 줄게. 날벼락이 따로 없다니께 하면서 투덜대는 권영감을 뒤로하고 지섭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인다. 비닐봉지를 땅에 내려놓은 권영감이 아이를 안고 어르는 모습이 백미러에 들어온다. 우리 민서도 제 외갓집에 팽개쳐지지나 않았을까. 아이만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아내에게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딸에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곁에 있어줘야 하니까. 농촌 생활도 만만치가 않다. 이제는 농사도 지을만 하다고 귀농 귀촌을 새로운 꿈인 양 얘기들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면 막막하기가 도시와 진배 없다. 농사일에 익지 못한 몸은 몸대로 여기저기 탈이 나는 데다가 수입이라는 게 월급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여간 결심을 하지 않으면 농촌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만다. 그렇지만 고향은 그런대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다.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자연스레 고향 쪽으로 머리를 돌리게끔 생겨먹은 모양이다. 지섭은 입 안에 고인 침을 끌어모아 획 뱉는다. 고향에 내려온 다음부터 생긴 버릇이다. 고향이라고 내려와 보았자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땅떼기 없어서 농사를 지을 형편도 못 되었다. 그렇지만 딱히 갈 데가 없었다. 마누라의 말만 듣고 전세금을 털어 시작한 편의점이 처음에는 재미가 쏠쏠했다. 1년도 못 가 바로 길 건너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권리금은커녕 밀린 월세로 임대보증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다. 나쁜 년, 빈털터리가 됐다고 그렇게 헌신짝 버리던 남편을 버리냐? 더러운 년.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 뒷산의 부모님 산소에 마지막 인사나 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질 셈이었다. 산소 앞에 퍼질러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버지가 친형님처럼 따르던 권영감을 만났다. 아버지를 본 듯 눈물이 쏟아졌다. 영감님 무릎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을까. 영감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그의 등을 툭툭 쳐주었을 뿐이었다. 영감님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지섭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무 말 않던 영감님이 저녁상을 물리자 한마디 했다. 자고 갈 거지? 마지막이니 하룻밤 고향에서 자는 것도 괜찮을 듯 해서 영감님과 나란히 누웠다. 우리 장조카가 읍내서 예식장을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던데 자네가 도와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의 기색을 살피면서 영감님이 넌지시 물었다. 지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요. 자네 손끝 야무진 거야 내가 잘 알지.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영감님은 그를 재촉했다. 어물쩍 영감님의 뒤를 따라 나섰다. 예식 뒷정리부터 청소까지 열심히 했다. 예식장은 널찍한 주방에서 넘쳐나는 게 음식이었고 방도 있어서 자연스레 숙식까지 해결되었다. 단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예식장이 잘 된다는 소문에 하나둘 예식장이 늘어나면서 주말에도 공치는 날이 많아졌다. 버티다 못한 백악관 예식장은 백악관 장례식장으로 간판을 바꿔달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도 예식장 못지않게 늘어나서 상가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고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를 거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현실이었다. 막장 인생이다. 여기서 밀리면 갈 곳이라고는 저수지밖에 없다. 예식장 일이야 팔 걷어붙이고 영업을 뛸 형편이 아니었지만 장례식장은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뛸 영업사원이 필요했다. 10여 년 도시 생활에 눈치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질 게 없는 지섭이었다. 지섭은 발벗고 나섰다. 동네 개들마저 지섭의 오토바이 소리를 경멸하듯이 지저댔지만 지섭은 꿋꿋하게 동네를 순시했다. 어느 마을 어느 댁에 장기 환자가 있고 어느 댁의 어른이 요양원으로 실려갔으며 그 마을에는 어느 어른이 제일 입김이 센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빽빽하게 새겨넣었다. 장에 다녀오는 할머니들의 장바구니 배달도 마다 않고 급하면 언제라도 전화하시라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화통 옆 달력에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놓았다. 매번 저승사자 보듯 외면하는 노인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돌아설 때마다 지섭은 당장 때려치우고 저수지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용을 써야 했다. 그렇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할머니들과는 금세 친해져서 할머니들은 오토바이 뒤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도 하고 장짐을 실어달라고도 했다. 이 과장은 우리 동네 전용 퀵서비스요. 그럼요. 언제든 불러만 주셔요. 이쁜 할머니들은 특별히 공짜입니다. 이쁜 할머니가 어딨어? 다 죽고 없는디? 그래요? 그럼 여기가 천당인가 보네요. 그려? 난 여태 여기가 천당인 줄도 모르고 산 거구먼. 아무리 저승사자래도 그렇지 단박에 여기를 천당으로 맹글어? 몹쓸 저승사자 같으니라고. 할머니들의 농담은 아주 달관의 경지였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더 씩씩해지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옹색해지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들과 농담을 하다 보면 지섭은 어느새 외할머니 댁이라도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다. 매일매일 동네를 돌며 노인들의 안부를 챙기면서 자기가 장례식장 영업사원인지 동네 순찰꾼인지 헷갈릴 지경인데다 알 수 없는 것은 소금을 뿌릴 기세로 냉대하는 노인들과도 그만 정이 들어버렸다.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자주 보는 사람과 정이 들게 생겨먹은 모양이다. 고마워. 이 과장 아니었으면 오늘로 황천 구경할 뻔했디야. 치료를 받고 있던 순말 할매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이 과장의 손을 찾아 잡는다. 꺼끌꺼끌한 감촉이 낯설다. 아드님한테 연락하셔야죠. 예, 있어. 1번을 꾹 누르면 된디야. 순말 할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준다. 오랫동안 신호가 가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섭은 한숨부터 나온다. 되게 그랬다. 너남없이 살기가 팍팍해서 그렇겠지만 고향의 부모는
그저 선산으로 여기는 자식이 많았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면 걱정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달갑지 않은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요? 기계의 소음에 섞여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순매 할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해서. 댁은 뉘시오? 동네 사람이어요. 근데 순서가 틀린 것 같네요. 엄니가 어떠신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어요? 그 참, 동네 누구신가? 우리 엄니 괜찮은 거죠? 내가 바빠서 오늘은 내려갈 수가 없는데. 알았슈. 동생을 보내든지 할 테니까. 왜 엄니까지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거리는 혼잣말을 끝으로 전화가 툭 끊겼다. 바쁘대지? 순만 할매가 이 과장을 빤히 올려다본다. 동생을 보내신대요. 에이, 빌어먹을 놈. 내가 그저 콱 죽었어야 제 놈 속이 시원했겠구먼. 에휴,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할머니, 언내를 아랫말 권영감님께 어거지로 맡기고 왔는데 어쩌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정신을 놓긴 놓았구만 그려. 우리 은영이 그 어린 게 얼마나 놀랐을꼬. 그네가 제 동생을 보낸다고 했다면서? 제 애미가 올 때까지는 자네가 어떻게 좀 해줘야지 어쩌겠나.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은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는 선수다. 휴대폰이 부르르 떤다. 언제 오는겨? 권영감이 대뜸 언성을 높인다. 아이가 앵간히 보채는 모양이다. 할머니도 정신이 들었으니 아이를 데려가 같이 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슈퍼에 들러 과자를 고르다가 지섭은 목이 콱 맨다. 어느 결에 민서가 좋아하던 과자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사는 게 팍팍해서 감상 따위는 개가 물어간 줄 알았는데 숨어있던 서름이 불쑥불쑥 솟구치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민서야, 잘 있는 거지? 매정한 아내는 털끝만큼도 보고 싶지 않지만 민서는 목에 걸린 가시가 되어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찔렀다. 24시간 편의점에 매여 있어서 민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가족 소풍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가정이 박살나버렸다. 일이 될 줄 알았더라면 하루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소풍을 다녀올 걸. 아빠 미워! 제 어미 손에 이끌려가면서 내내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민서의 얼굴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휴대폰이 진저리를 친다. 거기 어디요? 내가 글로 가? 나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요. 예, 지금 가고 있구먼요. 쬐그만 기다리셔요. 지섭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면서도 연신 고개를 흔든다. 별이 몽땅 내려오기라도 한 것일까. 눈앞에 가득 펼쳐진 풍경 앞에 권영감은 구름에라도 든 듯 황홀하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라도 든 것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둥둥 떠가다니. 권영감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떠다니는 비단벌레의 군무에 갇혀 한 마리라도 손에 잡아볼 양으로 손을 내저어 보았지만 마냥 헛손질이다. 웬 헛손질이요? 점심 아뇨? 잠을 깨기는 했어도 눈을 뜨기가 싫다. 저 영감쟁이는 왜 하필 이때 잠을 깨우는지 모르겠다. 기운 빠지라고 낮잠을 이리 깊이 자? 점심이나 먹고 자든지. 그새 한잠 든겨? 그만 일어나 봐.
권영감은 애써 눈을 꾹 감고 깨어버린 꿈을 되살리려 애를 쓴다. 애를 쓴들 깨어버린 꿈이 되살아날 리 없다. 아무리 무람한 사이라지만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벌컥벌컥 방문을 열어젖히는 손영감에게 은근히 짜증이 난다. 권영감은 아무 말 없이 돌아눕는다. 돌아눕는 걸 보니 죽은 건 아니구먼. 그만 있나. 어여 점심 한 숟갈 뜨고 나랑 군에 들어가 봐야 혀. 군에서 둘레길인지 올레길인지 그거 의논한다고 삼동네 사람들 다 모이랴. 이참에 빠지면 우덜은 대모고 뭐시고 해부도 못하고 손님 마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겨.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여튼지간에 가보자고. 이것들이 우덜을 깔보는 거요 뭐요? 오늘 3시에 모이는 걸 인져서 연락을 하면 어떡하자는겨? 어찌됐든 3시까지는 가야 하니께 얼른 일어나. 손영감의 등살에 때밀려 일어나긴 했지만 선뜻 내키는 걸음이 아니다. 손영감의 생각처럼 둘레길 개발에 적극 반대를 하는 입장이랄 수도 없다. 어쩌면 이 고여있는 물 같은 그늘막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권영감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주섬주섬 챙겨 밥상을 차려와 숟가락까지 쥐어주는 손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멀리 사는 자식보다 한결 낫다. 왜 그랴? 오요 뭐고? 한 숟갈 뜨지만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 물이라도 갖고 와. 마른 입에 밥이 넘어가? 아참, 그렇지. 내가 마음이 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와서 국이며 밑반찬이며 장만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지만 거지 반 마당에 있는 검둥이 차지다. 입으로야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한 번씩 다니러 가서 봐도 그리 탐탁치가 않다. 저희도 불편하겠지만 권영감 또한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하룻밤 자기가 무섭게 내려오곤 했다. 택시까지 불러서 타고 갔지만 회의는 거지 반 파장이었다. 손영감은 발언권 한 번 얻지 못한 채 둘레길 조성은 확정되었다.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둘러맺힐 사업이 아닌 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둘레길이 조성되면 그 관리를 3동네가 나눠서 한다는데 귀농한 젊은이가 그중 많이 사는 새말에서는 주차장과 출입관리, 운말에서는 농작물 직거래장을, 아랫말에서는 유람선 운항을 맡기로 대충 분담을 해놓은 꼴이었다. 유람선이라. 권영감은 입맛을 다셨다. 농사일에서 손 놓은 뒤로 트럭마저 팔아 없애서 운전까지 그만뒀지만 저수지 위를 오락가락하는 그깟 12인승 유람선쯤이야 얼마든지 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나가도록 뿌르퉁해서 앉아있던 손영감이 권영감을 툭 친다. 왜 그래요? 입이 번거러졌는디? 입이 벌어지기는 어디가 벌어졌다고 트집이요? 누굴 속이려고 그랴? 얼굴만 딱 봐도 뱃속까지 훤히 보이는구먼. 뭐여? 뭔 좋은 궁리가 있는겨? 그렇게 잘한다면서 뭘 물어? 이? 정말 이럴겨? 손영감이 토라져서 발걸음을 빨리한다. 권영감은 뚱한 얼굴로 뒤도 안 돌아보며 멀어지는 손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군청으로 되돌아 들어선다. 유람선 운항을 하려면 유람선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요즘 같으면 살맛이 난다. 삼동네 둘레길 조성공사가 착착 진행되어 곧 개장하는 것도 그렇고 저수지 안쪽 선착장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농산물 판매장을 순말할매 막내딸이 맡아 하게 되었다.
은영이 그 조그만 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통에 처음엔 애를 먹었지만 덕분에 지섭이에게도 영영 가버린 줄 알았던 봄이 다시 찾아들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처음엔 장례식장 일을 할 수 없어서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나름 보람도 있는 것이 그가 나타나면 저승사자 보듯 했던 노인들이 인사도 받아줄 뿐 아니라 슬그머니 귀뜸을 해주기까지 한다. 진심은 통한다더니 그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돌보았던 게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권영감님의 적극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었지만 지섭은 옷자락을 날리며 장례식장을 나선다. 읍내 버스터미널 앞에 권영감님이 서 있다. 어르신, 요즘 통 안 뵈시더니 어디 다녀오셔요? 요즘 조종면허 따느라고 바쁘구먼. 젊은 사람들은 하루 만에 뚝딱 따던데 나이는 못 속이는가벼. 유람선을 운행하려면 동력 수상 레저 면허라는 걸 따야 하는데 그게 애를 먹이네. 벌써 필기시험에 3번째 낙방이요. 두고 봐. 내 다음번엔 꼭 붙고 말 테니께. 운전면허도 몇 번 떨어진 사람이 더 안전운전 한다잖아요. 다음번엔 꼭 붙을 거예요. 어르신 파이팅이요. 그려, 고맙네. 둘레길 공사하고부터 동네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으죠? 어르신도 기운이 넘쳐 보이시고요. 그런 것 같지? 자네도 장례식장 관두고 둘레길에 일자리 하나 마련하지 그러나. 아니요. 지는 이 일이 천직이어요. 동네 어르신들 얼굴을 하루라도 안 뵈면 궁금해서 몸살이 난다니까요. 그려야지. 사람 살이가 그려야지. 뒤에 타셔요. 지가 후딱 모셔다 드릴게요. 한번 타봐. 꽉 잡으셔요. 지섭은 신바람이 난다.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달리면 이런 기분일까. 등 뒤에 전해오는 따스한 온기에 새삼 눈시울이 뜨겁다. 이 어른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어르신, 왜 그려? 아무것도 아니어요. 사람 싱겁기는. 지섭은 오토바이 소리에 묻혀버린 말을 언제든 꼭 하리라 다짐하며 바람을 가른다. 며칠째 비가 내리더니 활짝 깬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오늘은 손님이 좀 들려나. 학봉어 선장을 맡은 뒤로 권영감은 매일이 새롭다. 같이 조정면허를 따자고 손영감을 꼬드겼지만 손영감은 질에 손을 들었다. 나이 70이 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니 멋있지 않느냐고 어르고 달래었지만 손영감은 물이 무섭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손영감은 선착장에서 표 받는 일을 맡았다. 어쨌거나 둘레길 덕분에 늙은이들에게 큰 소일거리가 생겼다. 저수지에 내린 산 그림자가 꼭 학이 날개를 펼친 형국이라 이름 붙여진 학봉 선착장은 그 이름 덕인지 날로 사람이 북적인다. 순말댁 막내딸이 맡은 학봉 선착장의 농산물 직거래장도 곧잘 되는 모양이다. 이 과장이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드나드는 걸 보면 둘이 얘기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오늘도 벌써 선착장에 너부대대한 얼굴이 보인다. 어르신,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죠?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5대나 섰던데요. 그려? 근데 자네는 무슨 볼일인가? 여기는 늙은이라고는 손영감하고 나뿐인데. 아유, 영감님 왜 그러셔요? 지는 예쁜 여자 좀 쳐다보면 안 되나요? 쳐다보기만 하면 뭐여? 손을 잡아야지. 예? 헤헤헤헤. 이 과정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때마침 부는 바람조차 시원하다. 여기 11분 내려가요. 손영감의 목소리도 달떠 있다. 권영감은 손님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기를 기다려 시동을 건다. 한 바퀴 선착장을 빙그르르 돈 다음에 학봉호는 저수지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이번 손님은 나이가 지긋한 한 패와 젊은 내외가 두 쌍이다. 권영감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가다듬는다. 학봉호 선장 권영달이오시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것이요. 여그 수심이 27m나 되니께 절대로 일어서면 안 돼요. 이 학봉호로 말할 것 같으면 인근 세계불악에서 공동으로다가 운행하는 배입니다. 자리가 많은데 왜 11명만 태우냐고요? 이래 배도 사람만 12명이지 나락을 20섬도 실러 나르고 경운기가 턱하니 올라탔다 내리는 배여요. 그게 법이 그래요. 정원이 선장인 저까지 12명인데 거기서 정원을 1명만 늘려도 선원이 1명에 보조원 1명, 여자 안내양 1명 이렇게 넷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요. 오늘 제우 2탕 찐디 밥 빌어다 죽을 써먹어도 미치는 장사라니까요. 군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한번 협조를 해보래서 하고는 있지만 별 희망은 없는 사업 같아요. 또 모르죠. 우리 삼동네끼리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서도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배를 타겠다고 하는 날이 올런지도. 여기 자랑을 좀 해보려고요. 봄이면 진달래가 말도 못하게 곱고요. 여름이면 둘레길 위에 그늘이 어찌나 시원한지 작년 여름엔 양산장수가 재미 좀 보려고 왔다가는 울고 갔다니까요. 갖가지 들꽃이 수줍은 듯이 고개를 내미는 숲속 전망대는 어때시오? 출렁다리는 건너봤쥬? 그네도 다 봤슈? 옛날에 나무꾼이 다니던 길이니께 옛사람 모양 흥얼흥얼 노랫가락이라도 한 자락 뽑아 물면 산새가 놀라서 푸드닥 날고 가을이면 아기자기하게 단풍이 들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진력이 나지 않고요. 또 겨울이 환장하게 좋다니까요. 작년 겨울에 좀 추웠슈? 얼음이 6m 두께로 얼었는디 그 위로 걷는 맛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얼음장 위에 눈이 덮이면 설원을 걷는 맛이 그 무엇이냐 업그레이드 된다고나 할까. 그때는 참말로 집이 양반은 집에 고이 모셔두고 옆집 아저씨 손을 붙들고 와야 해요. 재미지기가 아주 오금이 저릴 거구먼요. 아이고 아줌니 일어서지 말아요. 배가 옛길 선착장에 비끄러매진 다음에 일어서야죠. 물에 빠지더라도 저 가생이서 빠져야지. 여기서 빠지면 내 책임이라니까요. 새까만 촌로의 구수한 입담에 허리를 잡고 웃느라 일어서지도 못하는 젊은 새댁이 겨우 일어나 제 남편인 듯이 보이는 사내의 손을 잡고 맨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자 권영감은 쌩하니 배를 돌려 학봉 선착장으로 향한다. 배가 일으킨 물결을 타고 물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꿈에서 보았던 비단벌레의 군무 못지않게 황홀하다. 오늘은 손님이 좀 들 것 같다. 늙은이들끼리 모여 앉아 담배나 죽이며 뻔한 얼굴을 들여다봤자 그날이 그날 같아서 도통 재미라고는 없더니 이 작은 유람선의 선장이라도 맡은 다음에는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늘 새로운 얼굴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게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웃어주는 손님들을 만나는 날엔 절로 휘파람이 나온다.